네,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일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 대통령 측이 과연 헌재에 출석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김관욱 계명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이슈 살펴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앞서 이야기를 말씀을 전해드린 대로 이 박 대통령 측이 내일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일에 참석을 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대통령 측은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다. 좀 더 내부 논의를 거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어떤 선택을 하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께서 어쨌든 이번에 정말로 엄중한 이 지금 탄핵 문제로 인해서 대통령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 지금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만큼 대통령께서 이 헌재에도 또 대통령을 직접 적시할 수 있는 사안을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물론 뭐 여러 가지 헌재 출석해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들의 질문도 받아야 되고 또 재판관들의 질문도 받아야 되고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해서 뭔가 대통령이 정말 뭐가 잘못이 없는지 또 탄핵 사유에 대해서 뭐가 부당한 건지 이런 것들이 대통령 입으로 뭔가를 좀 밝혀주기를 바라는 게 국민들의 심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대통령께서 이번 기회를 사실 좀 적극적으로 자기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갖는 것도 하나 필요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대통령께서 내일 뭐 최종 변론 기일이지만은 최종 변론 내일에 늦게라도 뭐 경호상의 문제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좀 출석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자기 방어권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래 봅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일단은 저는 출석을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헌재가 출석을 하고 그 마지막 날로 27일을 했으니까 오늘까지 통보를 하루 전에 통보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경호상의 문제 뭐 이런 등등 해서. 근데 지금 이 시간에도 아직 통보가 지금 안 된 상태예요. 그런 거 보면 출석할 의사가 별로 없다. 다시 얘기하면 출석해서 얻을 이득보다 실이 좀 많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예컨대 이제 뭐 지금 헌재가 유권 해석하기를 나와도 출석을 해도 실질적으로 일방적으로 뭔가 자기 어떤 소회만을 얘기하고 갈 수는 없는 것이다. 즉 국회 소추위원단이라든가 재판관의 질의에 응해야 된다. 뭐 이렇게 지금 유권 해석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본인의 것만을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 즉 다시 얘기하면 좀 뭔가 이렇게 원하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피하고 싶은 거 아닌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며칠 전에 헌재에서 이제 김평우 변호사가 했던 그런 모욕에 가까운 어떤 헌재에 대한 어떤 언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버려놓고서 헌재 와서 또 법리 다툼을 한다. 이거는 뭔가 이제 대리인으로서의 어떤 그 부분이 대통령이 나오기 전에 그런 어떤 헌재의 갈등 관계를 조성한다는 것은 좀 비합리적인 거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본다면 아마 헌재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은 거 아닌가. 뭐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대법원이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 인선 방침을 내놓았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제 후임을 이정미 권한 대행이 내일 최종 변론 끝나고 나면은 아마 대법원에서 아마 후임을 아마 지명할 것 같아요. 27일 날 이후에. 그렇게 되면은 지금 대통령 측 변호인 측에서는 뭐냐면은 지금 8인 체제 자체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문제 있다. 그래서 재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하면서 지금 헌재 쪽에다 지금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는 아마 국회 탄핵 소추위하고 또 이 대통령 측 변호인단하고 아마 치열한 법리 논쟁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김평우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 탄핵 소추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 헌재 8건 그리고 법률 위반 13건 통합해서 전부 다 건건별로 국회에서 통과시키는데 그걸 통과를 해서 국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 있다. 이렇게 해서 하여튼 그 두 가지 사유를 들어서 지금 계속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 지금 헌재 쪽에다가 지금 본인들의 부당함을 지금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하고 또 이제 헌재에서 어쨌든 이정미 후임으로 재판관 후임으로 후임이 정해지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정미 또 재판관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좀 홀가매질 수 있지 않겠나 추측입니다만은 그렇게 되면은 이 최종 변론 기일 가서 내일 하여튼 치열한 공방 속에서 이 공정함이라든가 대통령 측 요구에 의해서 혹시 또 이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 이 부분이 만약에
헌재에서 받아들이게 되면은 예, 조금 예. 뭐 최종 변론 기일을 물론 그 최종적으로 필요 없다라고 일단 딱 잘라서 27일 날 끝내겠다고 했지만은 예. 이것이 또 그 대통령직 변호인단의 요청에 의해서 두 가지 아까 이유했던 그 탄핵 소추 절차 문제, 그다음에 재심 사유 이런 것들을 요청해서 하게 되면 또 내일 어떻게 어떻게 또 그게 상황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예.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또 대통령도 이 헌재에 출석하는 여부도 결정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탄핵 사유 이후에 탄핵 사유와 관련해서 이 지금 그 이정미 재판관 후임이 정해지는 것도 이것도 상당히 하나의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예,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그게 이제 뭐 사실 이거는 행정적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헌재의 행정적 조치, 즉 9인에서 8인으로 내려온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사결정 구조의 왜곡 현상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시 7인으로 가면 더 왜곡 현상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헌재가 담당하는 역할이라는 것이 단지 탄핵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안들도 이제 올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지금 이제 대법원장이 지명했던 몫이 이정미 재판관의 몫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다시 후임을 지명하는 절차를 가는 것이지, 이것이 헌재의 지금 탄핵 심판과는 사실상 무관한 것이고, 헌재가 그래서 이미 아주 명확하게 밝혔어요. 이것은 탄핵 심판의 결정 과정과는 무관한 것이다. 우리는 그냥 진행한다라고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탄핵 심판의 변수화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다시 뭐 재심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일종의 대통령 대리인단의 지연 작전의 하나일 뿐이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이렇게 다른 것과 연관시키는 것은 사실상 우리 법치국가 즉 제도화를 좀 안정화시키는 차원에서 지금 8인 체제 가까스로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건데, 예. 이걸 오히려 흐트러 놓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 어찌 됐든 간에 이 탄핵 심판 결론이 어떻게 나든 우리 사회에 뭐 상당한 후유증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이 탄핵 찬반 집회가 대규모로 열렸었고, 만약에 이런 상당한 후유증이 불가피하다면 이걸 또 정치권에서 어떤 관련 대책을 내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렇죠. 뭐 어제도 제가 뭐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이제 이념 갈등에서 세대 갈등으로도 이 복합적으로 지금 이 갈등 상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은 탄핵을 결정하게 된 것은 국회에서 했기 때문에 결국 국회에서 이것을 일단 그 담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대선 주자들이 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그건 뭐냐면은 여야 대선 주자들이 모두 모여가서 이번 헌재의 결정이 어떻게 나든 관계없이 여기서 승복하겠다는 이런 사실 그 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이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한테 이걸 만약에 모든 것을 맡겨놓게 되면은 정말 더 큰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지금 탄핵 이후에, 그러니까 헌재 결정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이 사항들은 정치권에서 주워 담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렸는데도 이번 그 촛불 시위나 촛불 집회나 그리고 태극 집회에 참여했던 정치인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헌재 결정과 관계없이 이번 헌재 결정이 나면은 그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예. 책임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하나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거는 언제 시점을 정해야 된다. 헌재 결정되기 일주일 전에는 반드시 이 상황이 이런 상황들을 정치권에서 만들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가 하면 특검 수사 기간도 이제 오늘을 제외하면 이틀이 남았는데요. 황대행 측은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내놓고 있는데 어떤 속내를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특검이 오늘 그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기한을 8일까지 연장을 해놨어요. 이거는 연장을 원한다. 즉 수사가 아직 마무리 안 됐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황대행에게 연장을 해달라는 압박의 어떤 시그널인데, 중요한 거는 이런 상황에서 황대행의 선택이 지금 주목을 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론조사를 보면 거의 한 7명 각 67.7%로 나오는데 상당의 숫자가 탄핵의 지금 특검의 연장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건 뭐 상당한 숫자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황대행이 이것을 연장하느냐.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 쪽에서 보면
불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는 황대행이 이것을 연장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예. 사실상 지금까지 살아왔던 황대행의 어떤 뭐 원칙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수사가 마무리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연장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 임명을 했던 법무부 장관과 총리로 임명을 했던 박 대통령의 불리한 연장을 할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인데 결국에는 뭐 선택을 하게 되면 연장을 안 하는 거부하는 걸 선택을 하게 되면 상당한 국민적인 어떤 저항을 직면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예. 나머지 기간 동안의 어떤 국정 운영에도 상당히 야권이라든가 뭐 국회 쪽에서의 어떤 반발 이런 것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제 처해 있다라고 본다면 상당한 딜레마의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이제 우리 김 교수는 좀 다른 입장인데요. 김 교수께서는 이 뭐 수사가 아직 덜 됐다. 맞습니다. 수사가 덜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동안 이 특검에서 해왔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면은 특검이 집중과 선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특검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그동안 움직인 가능성이 상당히 많았다. 그러면 수사가 좀 미진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그것을 갖고 정치권에다가 대서 이 수사 연장을 해달라. 그 특검 연장을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특검 연장이라는 것은 이 정치권에서 지금 특검 연장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야권에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게 예. 특검과 관련해서 이것이 계속 연장이 되게 되면은 대선하고 맞물려 있어요. 야권 입장에서는 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특검이 연장이 돼서 계속 특검을 끌고 가야 됩니다. 끌고 가면은 야권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예. 그러나 또 황대행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또 지나치게 특검의 논리에서 국정이 그대 특검에 다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모든 국정 상황이 특검의 블랙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됐죠. 앞으로 나머지 7개 남아있는 대기업들, 총수들 다 불러서 다 구속시킨다고 해보세요. 그럼 거기에 모든 게 빨려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황대행이 이것을 특검 연장 자체를 거부한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무슨 자기의 어떤 대선과 관련해서 노림수를 갖고 하는 건 아니다. 또 황대행 입장에서 볼 때는 국정의 어떤 여러 가지 공백 상황을 최소화 줄이고 또 이런 특검의 블랙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예.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어쨌든 야당에서 지나치게 이것을 갖고 정치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두 분의 다른 입장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이제 정치권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이번 주에 눈에 띄는 게 그야말로 야권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 민심이 상당히 요동쳤거든요.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지지율이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른 반면에 안희정 충남지사의 지지율은 하락을 했습니다. 글쎄요, 이게 선의 발언의 어떤 타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선의 발언이 결정적이라고 봅니다. 예. 이게 기본적으로 이 선의 발언의 어떤 원초는 이 정국을 잘못 이해한 데서 나오는 것이다. 즉 안희정 지사가 실질적으로 지금을 대선 국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탄핵 국면이고 탄핵 국면 때문에 야권의 후보들이 상당한 지지율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데 탄핵의 대상인 박 대통령의 선의를 얘기를 하는 것은 탄핵을 지금 찬성하는 많은 이제 이 국민들로 봐서는 이건 굉장히 이제 실망할 수 있는 그런 요소인 것이죠. 특히나 지금이 어떤 뭐 탄핵이 완전히 정리된 상태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탄핵에 집중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지율을 올리겠다. 그래서 뭐 중도나 보수로 외연을 확대하겠다. 뭐 이런 차원에서 선의의 발언을 한다는 것은 야권 지지자들에게 상당한 어떤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요소로 작동한 것이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지지율의 가장 중요한 트렌드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 동안에 아주 급속한 성장을 보여왔어요. 이 안 지사의 어떤 지지율이.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멈칫한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떤 모멘텀, 아주 중요한 모멘텀이 발생하지 않는 한은 사실은 재상승의 기회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가 있다는 점에서 선의 발언이 굉장히 큰 타격을 지금 입히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예. 그럼 안희정 이제 지사 다른 측면에서 보면 또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고 봐요. 하나는 뭐냐면은 보수층을 그동안 겨냥한 표심 잡기를 쭉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보수층을 겨냥한 표심 잡기가 안희정 지사 입장에서 볼 때는 선명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집토끼 입장에서 볼 때는 도대체 정체성이 뭔지를 알 수가 없죠. 예. 근데 중도층 표심 잡기는 언젠가는 그 한계가 분명히 올 거라고 봤는데 한계가 좀 생각보다 좀 빨리 왔어요. 선의 발언 때문에.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집토끼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굉장히
그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쪽에는 뭐냐면 양쪽에서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게 집토끼 입장에서 볼 때는 분노하지만은 또 바깥토끼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도대체 안희정 지사의 정체성이 도대체 뭐지? 그런 입장인데 이번에 선의 발언을 보면서 아, 본색이 드러났구나. 이런 측면이다 보니까 양쪽에서 안과 바깥쪽에서 사실 협공을 받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안희정 그 지사 입장에서는 아, 이제는 당내 경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는 바로 선명성 경쟁으로 이제 돌입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은 때가 늦었다. 그 선명성 그 선점을 누가 먼저 이재명 지사가 선명성 선점을 먼저 했기 때문에 그 후발 주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문재인 대표하고 싸우기보다는 이재명 시장과 두 사람 맞붙어 갖고 선명성 경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미 벌써 이재명 시장한테 조금 밀리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안희정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거의 이제 그 한계점에 왔지 않았나. 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처음부터 이 중도 보수를 겨냥한 표심 잡기는 상당히 그 한계가 있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 틈을 타고 안철수 전 대표 역시 호남에서 안 지사를 상당히 바짝 추격하는 모양새인데요. 궁금한 게 결국 호남 민심의 최종 선택지 어느 쪽으로 향하게 될지 좀. 호남의 최대 관심사는 사실은 정권 교체입니다. 예. 그래서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후보가 누구냐. 그렇게 본다면 사실 이번에도 여론조사상으로 가장 약진한 사람이 문 전 대표거든요. 예. 40%를 상회하는 그 정도의 어떤 지지율, 높은 지지율을 보내는 것은 안희정 지사에게 약간의 어떤 희망을 걸고 문 전 대표에 대해 가졌던 그런 일정 부분의 앙금을 갖고서 안 지사를 한번 고려해볼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예. 선의 발언과 더불어서 이건 아니구나라는 것들이 하나의 어떤 40%를 상회하는 그런 몰표로 나타나는 지지율이 몰리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일정 부분 안 지사의 지지율이 빠지면서 안철수 전 대표에게 올마가요. 예. 이제 그 부분은 이게 이제 상쇄가 된다는 거죠. 연동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 대표로 안 가고 안철수 대표로 갔다는 것은 아직도 호남 민심이 약간은 국민의 당에게 남아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사실은 정권 교체이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호남 민심의 어떤 현상은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측면에서 문 전 대표에게 더 강화될 현상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이제 예측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건 다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호남은 어떻게 보면 늘 그 전략적 선택을 해왔던 지역입니다. 다른 어떤 지역보다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게 이 지금 그 표가 조금 갈릴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4.13 총선을 통한 민의를 안철수 대표가 담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문재인 대표가 4.13 총선에서 상당히 실망한 부분들이 표심이 많았거든요. 그 부분들이 얼마만큼 문재인 대표 쪽으로 갈 거냐 하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이번은 전략적 선택보다는 호남 표심이 일정 부분 갈릴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민주당의 어떤 그 경선 모드로 지금 들어가 있고 지금 그 그러니까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아직 경선 모드로 좀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당내 경선 문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당내 룰이 정해지고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표심이 갈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대답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